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등기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 특별하게 독립적인 문항으로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말소 등기하고 제가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좀 보시면, 자, 원칙, 예외 이렇게 해서 원칙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 소유권 이전 을로부터 1. 전세권 설정 A 이렇게 등기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예외 1. 소유권 보존 갑 2. 소유권 이전 을로부터 A 명의로 전세권 설정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사례가. 그죠? 사례가 똑같은데 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요. 역시 이 경우도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예요. 등기가 무효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소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보세요. 이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등기를 말소하면 말소되는 권리,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등기, 이 등기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즉 갑과 을이 당사자, A가 뭐다? 제3자. 그럼 제3자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기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권리를 뭐 하게 되니까? 잃게 되니까, 그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면 A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2번 소유권 등기 말소할 때 A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이자에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서가 있어야 해당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이거든요, 원칙. 자, 그런데 이쪽으로 잠시만 볼게요. 예외적인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이 등기가 두 사람 사이의 매매 계약이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통정허위 표시라면 통정허위 표시는 민법에서 무효라고 배웠죠. 그죠? 그건 무효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죠. 근데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제3자가 만약에 선의의 제3자라면 뭐가 돼야 한다? 보호돼야 되거든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그럼 해당 등기를 말소하려면 이자에 뭐가 필요한데? 승낙서가 필요한데, 이자가 승낙을 해줄 이유가 없죠. 왜? 이자는 뭐 되니까? 보호되니까. 그럼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A가 소유권을 뭐 한다? 무효니까 회복은 해와야 된다고요. 근데 말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등기가 소유권은 찾아와야 되니까 갑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가져온다고요. 이때 원인을 뭐라고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론 지을게요. 무효인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해야 한다? 말소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무효인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가 선의의 제3자일 때, 이때 두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민법에서 뭐 배웠어요? 비진의, 허위, 착오, 사기, 강박,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원인일 때는 이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없으니까 갑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 지을게요. 말소해야 될 사항은 맞죠. 원래는 무효니까. 말소해야 될 등기를 말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한다면 그때가 뭐다?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라 하더라도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농지증도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추가해서 갈게요. 나중에 이제 말소 등기를 할 건데 말소 등기에서 이제 해야 될 내용을 미리 하고 가는 거예요.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등기는 이해관계니까 이자에 뭐가 들어야 한다? 승낙서가 있어야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하고 있다? 말소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이자에 뭐가 있었다? 승낙서는 첨부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등기를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하고 나면 등기관은 이 전세권 등기는 소멸돼야 된다는 것을 등기관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죠. 이 권리가 소멸하면 이 권리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해버린다? 직권으로 이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이제 알고 가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말소되는 권리를 뭐로 하여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3자의 등기는 다 뭐다? 이해관계인이고요.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말소. 요 개념을 하나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라 하면 등기 원인이 무효 등으로 인해서 현재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려고 할 때 키워드가 이겁니다.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3번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진정 명의회복인데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이 지문이 중요해요. 원인이 있는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유일한 등기가 뭐다? 진정 명의회복입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서와 농지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지문 세 가지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공동소유, 이제 출제될 때가 되었습니다. 공동소유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배웠을 건데, 합유라는 것은 민법상의 뭐다? 조합의 재산 형태, 민법상 조합의 재산 형태를 뭐라고 한다? 합유. 총유는요,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이나 뭐다? 재단의 재산 형태가 뭐다? 총유. 근데 우리는 비법인 사단 재단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정리를 많이 했다. 그죠? 정대주, 결인필 등. 그죠? 비법인 사단 재단의 뭐다? 명의로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리고 비법인 사단 재단에서의 신청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뭐까지 주민번호까지 기록해야 된다. 그 지문이 항상 정답의 결정 요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없고 공유하고 뭐 한다? 합유. 이것만 좀 정리하면 되는데 합유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민법상의 조합 명의로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조합은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구 명의로 한다?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부터 몇 가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는 2인 이상의 권리자가 공유자일 경우 신청 정보에 뭘 기록해라? 지분을 적어야 한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공유물 분할 금지 뭐가 있다면, 약정이 있으면 뭐하고 기록하고, 약정이 없으면 기록하지 않는다. 그건 일반적 임의적 기록사항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문에 보시게 되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정리하지 않습니다. 지분 나오면 항상 5가지 적어서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지분만 보존 등기 안 되고요. 자, 공유물 분할을 하지 말자. 약정을 해놨는데요. 그 약정을 뭐 하겠다? 변경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하려고 하지 말자 했는데 그 약정을 바꾸려면 단독으로 가야 될까요? 공동으로 가야 될까요? 공동이죠. 당연히 공동이죠. 그래서 전원이 무슨 신청해라? 공동으로 됐고요. 그 다음 일필지 요 지문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비업 지문은 좀 정리하고 하셔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이 되면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뭐로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행 판결만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무슨 판결이라면 형성 판결이 하더라도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면 원고 피고 여부인지 관계없다라는 말은 승소, 패소, 뭐하고 불문하고 무슨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 지문 하나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공유 지분의 포기 볼게요. 공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민법 시간에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지분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뭐한다? 귀속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는 자가 권리를 잃게 되고 나머지 공유자가 권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는 공유자를 뭐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다른 공유자를 뭐로 하여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무슨 등기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 지문도 좀 아셔야 됩니다. 지분을 이전할 때 등기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기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좀 아셔야 되거든요. 자, 갑지분 전부를 이전할 경우에 갑지분 전부 이전으로 기록하면 되고 나 지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은 갑지분 빵빵분해 중에 일부 이전으로 기록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 안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지문을 사례로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요 사례 하나 알고 가십시오. 자, 갑 지분이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고 을 지분이 뭐다? 2분의 1. 그럼 을 지분 2분의 1에 뭐다? 2분의 1을 병에게 뭐 하겠다? 이전하겠다라고 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 병에게 이전되는 지분은 얼마입니까? 갑 지분 2분의 1에서 또 2분의 1을 병에게 이전하겠다고요. 그러면 4분의 1이 이전되는 지분이죠. 그럼 키워드가 뭐냐면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 뭐다? 이전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 괄호 안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괄호. 그럼 괄호는 실제로 뭐가 된다?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전되는 지분은 얼마입니까? 4분의 1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괄호 안에는 뭐다? 실제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한다라는 거. 그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괄호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괄호. 여기에 괄호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실제 이전되는 지분.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갑을 공유에 대해서 을 지분 2분의 1 중 2분의 1을 병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적어야 된다?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 이전으로 적되 괄호 안에는 실제 이전되는 지분인 얼마를 기록해라? 4분의 1을 기록해라.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유인데요. 합유는 민법상의 뭐다? 조합의 재산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조합 자체 명의로는 뭐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 지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등기해야 된다?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각각의 조합원들이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합의로 등기, 전원의 합의로 등기를 하는데 뭐는 기록하지 않는다? 지분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또 우리 지분과 나오면 또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지분의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지분 나오면 꼭 이거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다음 자, 부동산이 합유라면 등기로 갑구에 뭐라고 기록해야 한다? 합유입니다라는 뜻을 기록해야 하고 이때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나면 한 번씩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네. 우리가 민법을 배울 때는 각각의 합유자가 지분이 존재한다라고 배웠는데 등기부에는 지분을 존재는 하는데 기록은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합유자, 민법에서는요, 각각의 합유자들의 지분은 존재해요. 근데 그걸 등기부에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항상 나오면 이게 키워드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두 분하고 저하고 각각의 합유자입니다, 합유자. 그러면 각각의 뭐가 존재한다? 지분이 존재하거든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지분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합유자 중 한 명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해요. 그 민법상에서는 합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지문은 합유자 전원에 뭐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민법의 지문이에요. 그 민법은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실체관계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등기부도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분을 그 옆에 분에게 양도를 해버리면 등기부상에서 지분이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이분의 지분 3분의 1을 뭐 하면 된다? 이전하면 되는데 지분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왜?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 쭉 나오는 지문들이 있는데 쭉 나오는 지문들은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면요. 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면 합유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요. 합유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합유자가 뭐가 된다?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합유자가 3명 중에서 1명이 사망하면 원래는 지분의 기록이 있었다면 지분 상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분의 기록이 없죠. 합유자가 바뀔 수도 있죠. 합유자가 1명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지분 이전 등기 이 말 자체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지분의 기록이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다라는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지문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합유자 중에 1인이 뭐 했다? 사망했다. 그죠? 합유자 일부가 뭐가 되었다? 교체되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합유 지분을 타인에게 뭐 한다? 매도한다. 그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싹 다 무슨 등기한다? 합유, 명의, 변경 등기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합유자가 사망했다, 합유자가 추가되었다, 합유자가 변경, 교체되었다 이 지문이 나오면 다 무슨 등기? 합유, 명의,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합유 시험제 잘 나옵니다. 총유는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법인, 사단, 재단은 우리 지금 지문에서 여러분 봐도 여러 번 봤죠.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환매권 등기인데요.
환매권 등기는 좀 심화적인 과정으로 갈 필요는 없고, 환매권 등기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지금부터 제가 적는 걸 꼭 적어 놓고 문제 푸세요. 시험장에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환매권 등기가. 자, 소유권 보존 갑. 이 소유권 이전 뭐다? 을. 갑이 뭐다?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 매매 계약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된 이 매매 계약이 원인이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라고요.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 그럼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란 거는 뭐냐면요,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어떤 조건? 환매 특약부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약정이.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되 다시 일정 기간 내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게 뭐다?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요. 그럼 환매 특약부 매매라는 것은 환매 특약부 매매는, 환매 특약이라는 약정은 두 사람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효과가 발생하는데 제3자에게 그 환매 특약을 대항할 수는 없죠. 그래서 특약은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2번 등기에 부기 등기로 환매 뭐다? 특약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환매 특약을 했다면 이제 환매권자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권자가 그럼 결국은 누구다? 여기에서는 갑이 되겠죠. 그럼 갑은 뭐다? 매도인이 되죠. 그럼 출제인이 물어보는 것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등기를 물어보는데 항상 수험생들은 자꾸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요. 환매 특약에 관한 설명이 다 나오면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부기 1호 등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통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환매 특약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 푸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환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을 권리자로 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럼 매수인을 뭐로 한다? 의무자로 한다. 됐죠. 그럼 환매 특약 등기를 한 이유는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럼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도 있죠. 양도했다 하더라도 갑은 누구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갑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제 그거 하려고 등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 특약 등기가 나오면 이렇게 꼭 적어 놓고 해라고요. 35회 때 나왔던 시험이 뭔지 아세요? 환매권자는 누구예요? 환매권자는 매도인이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이 돼야 돼요.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는 반드시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어야 된다.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해결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거 볼 거 바로 보고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환매권 행사.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자, 환매권을 행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만 알면 편해요. 그러니까 등기는 항상 가지고 있는 용어 정리만 잘 돼 있으면 편하다고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찾아오겠다라는 말이죠. 그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만약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3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이렇게 환매권 행사로 갑 앞으로, 매도인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하고 나면 환매특약 등기가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등기관이 뭐 해버린다? 말소해버린다고.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그래서 제가 항상 직권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꼭 뭐 한다? 암기하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환매기간이 경과되었다라든지 환매기간이 경과되면 환매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환매기간이 경과되면 환매등기 말소해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의 말소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청으로 말소한다? 신청. 신청이란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럼 환매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환매권을 뭐해서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권리의 취득 등기를 하였다면 이 조건이 나오면 뭐다? 직권 말소. 나머지는 뭐다? 신청. 이렇게.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의 조건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암기를 안 하면 신청이냐 직권이냐를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환매특약 등기를 보셨잖아요. 위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시각화되어 있는 거 생각하세요. 이 환매특약 등기하고 환매특약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에 신청하니까 등기한이 동시에 받겠죠. 그러니까 접수번호가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하고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겠죠. 그 신청서는 뭐다? 별개로 작성한다라는 거. 즉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하나, 그 두 개의 신청서를 어떻게 해라? 동시에. 근데 하나의 신청서에 작성하면 뭐다? 일괄해서 신청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해라? 동시에 신청한다라는 말만 쓸 수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신탁 등기하고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거든요. 그때는 뭐다? 일괄해서 신청한다라고 했죠. 그때는 하나의 신청서에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함께 기록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시 신청이자 그때는 뭐다? 일괄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동시 신청 사유는 맞지만 일괄해서 신청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요. 그래서 동시 신청과 일괄 신청의 용어의 개념을 뭐해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필요적 기록사항, 매수인이 지급한 뭐다? 대금과 매매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넘겨보시게 되면, 자,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매권 행사에 따른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요거는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위에 시각화된 걸 떠올리면 돼요. 환매권 행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하면 매도인이 뭐가 되고 권리자, 매수인이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는 신청 아니면 뭐다? 직권인데, 그러면 신청은 원칙이니까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고,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의 수를 암기해놔야 나머지가 뭐다? 신청.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자, 환매권 뭐로? 행사로 인하여 환매권자가 권리의 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 이 조건이 나오면 환매특약 등기는 별도의 말소 등기 신청이 없어도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이 조건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권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나올 때마다 조건 꼭 암기해놔야 됩니다. 수용에서도 직권 나왔죠. 그죠? 수용에서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한이 뭐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나오면 그 뒤에는 수용되는 토지 외에 있는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이렇게 항상 직권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그 조건이 암기 안 되어 있으면 지문을 나중에 구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직권 나올 때만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상권부터 이제 용의권이 들어가는데요. 용의권 파트는요. 쟁점화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쟁점화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상권의 특징 정도 하고요. 필요적 기록사항만 암기하고 가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상권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17번지 갑토지에 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이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타인 토지에, 용어의 정리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고요. 타인 토지에 뭐다? 건물,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뭐다? 물건.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럼 을이 타인 이 토지에 뭐 하기 위해서? 건물, 그죠? 건물, 그죠?
그 다음 뭐다? 공작물, 그 다음 수목, 이런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을이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을이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뭐다? 지상권.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상권의 개념이잖아요. 개념. 지상권의 개념. 이 개념 안에 다 지문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갑이 뭐다? 지상권 설정자, 을이 지상권자. 그죠? 그럼 갑 토지 등기부 어디에? 을구에 뭐다? 을 명의의 무슨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될 것이고, 갑이 지상권 뭐다? 설정자, 을이 지상권자, 공동 단독 공동. 지상권은 용의권이니까 토지 일부나 전부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토지 일부의 지상권 등기를 한다면 뭘 첨부해라? 도면. 이런 것도 배운 거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할 게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민법적 개념을 좀 접근해 들어간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뭐 할 목적이에요? 소유할 목적이죠. 그럼 소유할 수 있는 기간요. 건물을 한번 지으면 기본적으로 한 몇 년은 소유해야지 소유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 30년 정도는 해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뭐 한다? 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30년을 하고 만약에 재단 존속 기간을 줬는데 갑하고 을하고 합의를 합니다. 1년만 토지 쓰기로 하자. 합의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짓고 나니까 1년이거든요. 그럼 건물 또 뭐 한다? 건물 철거하려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뭐다?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뭐다? 무효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기간에 대한 약정은 뭐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런 논리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지상권이라는 용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용어를 여러분이 너무 편하게 간과하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다? 그냥 머릿속에 용어만 기억하니까 지금 제가 읽었던 그런 기초적인 민법의 지문들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빠져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까지 다 암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럼 마찬가지죠. 보세요. 그럼 30년 쓰기로 했어요. 그럼 30년이 지났어요. 건물을 30년 지나면 건물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건물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 건물은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30년이 지났어요. 그럼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내 토지 이제 뭐다 그만 써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건물 멀쩡한데 지금 뭐 한다? 기간 끝났으니까 건물 뭐 해라?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멀쩡한데도. 이것도 부당해요, 안 부당해요? 부당하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간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뭐 해라? 내 건물을 너가 인수해가라 라고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까? 과도한 권리 남용입니까? 지극히. 그러니까 그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뭐 한다? 계약을 뭐 하든지 갱신하든지 갱신의 청구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 수목, 공작물을 누구에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럼 그런 것들이 뭐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각각의 민법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 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용어의 개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을이 내 건물 사가라 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나는 싫어. 이렇게 돼버리면 또 기간은 끝났고 사가라 했는데 안 사간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협의를 하게 되면 항상 지상권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다?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뭐다? 형성권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 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키워드가 뭐 할 목적이다? 을이 소유할 목적이다. 이 말 속에서 그 말이 계속 뻗어져 나오죠. 그럼 제가 말하는 것들은요, 민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등기에서는 소유권의 권리는 이 정도 수준만 알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등기법에서 할 만한 것들은 거의 없다고요. 다만 민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뭡니까? 필요적 기록사항 이런 것은 민법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게 나와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지상권 설정의 뭐다? 범위. 범위는 뭐다? 토지 전부인지 뭐다? 일부인지. 그거는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고. 그러면 범위라는 개념은요. 용의권 파트에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죠? 아닌가? 부동산 일부에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만. 그럼 용의권은 뭐다? 설정 범위가 필요적 기록상일 수밖에 없네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뭐다? 범위가 항상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요. 전부인지 일부인지 이렇게. 그 다음 지상권 설정의 뭐다? 목적. 목적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인지 수목 소유 목적인지 그죠? 공작물 소유 목적인지 또 공작물이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재단 존속 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록해라라고 한다고요. 됐습니다. 따로 할 게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은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분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은 뭐예요? 자, 17번지 갑토지에 이것도 개념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이라는 개념은 타인 토지, 지표면상의 토지를 쓰는 권리잖아요. 근데 토지가 미치는 범위는 그 토지를 기준으로 상하, 일정한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도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뭐하다? 미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의 토지 위에 상층의 공간 일부라든지 하층의 공간 뭐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뭐다? 구분지상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중공간, 지하공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구분지상권, 이렇게요. 그럼 구분임차권, 구분지역권, 이런 구분전세권, 이런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타인 토지를 기준으로 상하 공간 일정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하나밖에 없다. 뭐다? 구분지상권 이렇게요. 그럼 구분지상권도 보세요. 그러면 상층의 공간 어느 부분을 쓸 건지 뭐한다? 범위를 기록해야 되겠죠. 되겠죠? 근데 수목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공중 공간에 나무 소유 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구분지상권, 얘네들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구분지상권은요, 나온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7번지 토지 있잖아요. 17번지 토지. 17번지 토지에 을이라는 친구가 수목 소유 목적으로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근데 또 병이라는 친구가 이게 고가도로를 좀 올리고 싶다고요. 고가도로. 그럼 올리고 싶다면 실제 우리 병이라는 친구가 위에 뭘 설정하고 싶다? 고가도로를 좀 설정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자, 병이라는 친구가 갑토지에 여기에 고가도로를 좀 설치하고 싶어요. 그럼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지워버리시고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건축물 소유 목적, 구조물 소유 목적이니까 뭘 했어야 한다? 지상권을 설정해서 고가도로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땅은 다 뭐다? 지상권이 설정되어야 돼요. 여러분, 상층의 공간 일부를 쓰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상권을 설정해서 뭐 한다? 고가도로 설치했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럼 하고 났는데 고가도로를 설치는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에 뭘 설정했을 거다? 지상권을 병이 설정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고가도로 밑에는 토지가 평평한, 개간도 다 돼 있고 평평한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용의권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중의 지상권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학자들이 생각해낸 개념이 뭐다? 구분 지상권의 개념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가도로가 올라가려면 여기에 지지대가 필요할 건데 지지대 이만큼만 뭐가 설정되면 지상권이 설정되면 그러면 고가도로 설정을 해서 나머지는 쓸 수가 있도록 되죠. 그래서 구분 지상권이 만든 이유는 토지의 뭐도 설정하고 지상권도 설정하고 겹치지만 않으면 뭐해라? 상층의 공간과 하층의 공간은 겹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때 상층의 공간만 따로 쓸 수 있는 지상권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뭐다? 구분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의 활용도를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다만 먼저 성립된 을의 지상권이 존재할 때 이 을의 권리를 뭐한다?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가령 을이 건물 소유 목적으로 먼저 지상권을 해놨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병이 여기에 구분 지상권 하겠다고요. 이렇게 케이블카 지나다니기 위해서. 그럼 이때는 병이 나중에 구분 지상권 하고자 할 때 이 을의 지상권이 먼저 성립되어 있었죠. 그럼 을의 지상권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분 지상권을 허용해 주는 게 맞겠죠. 가령 을이 여기에 5천층, 너무 웃기네. 1000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해요. 1000층. 한 1km짜리. 그러면 여기에 건물 지으려는데 여기에 케이블카 지나가면 얘의 권리를 뭐 한다? 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성립된 지상권자가 있고 후에 구분 지상권이 들어온다면 구분 지상권자는 먼저 성립된 지상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다 민법적 개념들이지 등기법에서는 크게 쓰는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딱 하나. 자, 우리가 범위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해야 한다?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구분 지상권만큼은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구분 지상권은 토지 평면의 특정 일부가 아니고 공간의 일부거든요. 그럼 공간의 일부라면 지표면상에서 50m에서 지표면상에서 70m 구간을 구분 지상권으로 한다. 이렇게 적겠죠, 범위를. 그럼 50m에서 70m는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해도 어딘지를 제3자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 지상권일 때는 일부라도 뭘 첨부하지 않는다?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그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에 지하 또는 지상 일정 범위라 하더라도 뭘 첨부는 하지 않는다?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굳이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등기부에 지표면상에서 50에서 70m까지입니다. 말하면 하늘 오르서 줄자로 재보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지상권에 비해서는 여기 보세요. 출제 비중이 좀 높아졌죠. 36개 때 지역권에서는 지역권이 가지는 의미적 요소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의가 최고 중요하다고 했죠.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역권은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키워드가 뭐다?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자기의 편익입니까? 자기 토지의 편익입니까? 토지의 편익. 이 말이 키워드라는 거예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물건이지 자기의 편익을 이용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토지든 건물이든 물건을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론 법인도 가능하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타인 토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자, 그 자가 뭐다? 물권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권이라는 개념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럼 그 권리를 가진 자라는 사람은 인이거든요. 인. 근데 지역권만큼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다? 자기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타인 토지를 내가 이용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용하고 싶은데 그 이용을 하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의 뭐다? 토지가 주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민법적 개념이 등기법으로 그대로 넘어오게 되면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을구거든요. 그럼 을구에 보세요. 지상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고 접수 등기원인 설정 계약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여기 하나 본다. 여기 보면 지상권자 누구라 적혀져 있습니까? 박을순. 그럼 박을순이라는 사람이 목적이 누구 토지? 지금 갑구가 없지만 만약에 갑구의 갑소유 토지다라고 가정할게요. 17번지. 그럼 이 토지에 박을순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소유 목적으로 범위는 뭐다? 동남쪽 뭐다? 200제곱미터. 동남쪽 200제곱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 도면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도면 편철장 번호가 적히면 이걸 보면서 일부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존속기간, 지료 지급 시기는 뭐다?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기록 사항이 되겠죠. 목적과 뭐다?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 사항이지 나머지는 뭐다?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고 약정이 없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 보면 지상권자 박을순이라고 적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상권자 등기 명인의 표시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역권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지역권이라 생각하면 여기에 뭐라고 적힐 거다? 지역권 설정 적힐 거고요. 접수 적힐 거고 계약은 지역권 설정 계약 이렇게 적힐 거라고요. 그다음에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지역권 설정의 뭐다? 범위는 통행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인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조망을 위해서 하는지 목적이 적힐 거고 범위도 적히겠죠. 겠죠. 키워드가 여기에 있다고요. 지상권자 박을순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몇 번지다? 17번지라고 가정한다면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는요. 만약에 박을순이라면 박을순. 편익을 받는 토지는 몇 번지다? 만약에 18번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뭐다?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야 된다? 편익, 여기서의 권리자는 사람이에요? 토지예요? 토지죠, 토지. 몇 번지 토지? 18번지. 그러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항상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권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권자가 들어가지 않는 등기가 지역권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야 된다? 요역지 표시가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7번지 등기부라면 을구에 여기에는 요역지 해가지고 몇 번지? 18번지 토지가 표시가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그 말은 뭐다? 지역권 설정되어 있으면 권리자가 뭐다? 요역지. 그래서 지역권 등기할 때는 권리자는 뭐다? 요역지 표시가 권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등기부에도 그렇게 기록된다고요. 그러면 이 등기부 표제부에는 17번지 기록되어 있을 거고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럼 을구에는 뭐다? 여기 요역지 표시 18번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17번지가 몇 번지에? 18번지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지역권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가장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지문, 어렵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은 이 지문이 밖에 없다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게 35회 때 나왔잖아요. 35회 때. 36회 때 나왔잖아요. 그럼 35회 때는 뭐가 나오느냐?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그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이거 마무리할게요. 그럼 요역지 표시가 18번지로 기록되었다는 거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17번지가 편익을 뭐한다? 제공하는 토지. 18번지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이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항상 지역권자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의 표시가 권리자라는 거예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자, 그러면 등기관은 이렇게 지역권 등기를 끝냈어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역권 등기를 끝내고 났어요. 이렇게까지 기록이 끝났다고요. 그럼 끝나고 나면
등기한의 입장에서는 18번지 필지가 17번지 필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토지다라는 사실을 등기한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등기관이 18번지 등기부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가 끝나고 나면 등기관이 18번지 표제부, 소유자는 누가 되어 있을까요? 박을순, 을로 되어 있겠죠.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18번지 표제부를 찾아서 18번지가 17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18번지 등기부를 찾아가지고 을 토지잖아요. 박을순 토지. 을구에 뭐다? 요역지. 이렇게 딱 적어준단 말이에요. 요역지 이렇게. 그럼 몇 번지는? 18번지는 몇 번, 뭐다? 요역지 등기부다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그럼 그 밑에 옆에다가 또 뭐 적어줘야 돼요? 몇 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지를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도 표시해준다? 승역지에 표시를 해준다고요. 결론 지을게. 승역지 등기부에는 뭘 기록하고 요역지에 표시를 하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뭘 기록한다? 승역지에 표시를 기록한다고요. 토지와 토지사에서 미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게 지역권 등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됐나요? 예.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면, 그래서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해버린다고. 그러면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한은 요역지 등기부의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승역지의 지역권이 말소가 되면요.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뭐다? 말소가 돼야 되죠. 승역지의 내용이 달라지면요. 요역지 등기부의 승역지의 표시도 달라져야 되죠. 그 경우가 지역권 등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특징.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잠시 후에 이 내용 체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